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좀 오늘은 이 초록색이 좀 많이 보이면서 그래도 살짝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요 차트를 보면 요게 지금 15분봉 차트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반등이라고 생각이 들려면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봉으로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일 연속 일봉 기준 음봉이 나왔었고, 지금 오늘자 일봉은 지금 살짝 이 양봉인 상태로 나오지만 오늘 또 밤에 이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봉이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 하락세가 이어지느냐가 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제 이 미 증시도 한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면서 이런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상승한 종목보다는 이런 붉은색에 빨간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뭐 그 하락 폭이 뭐 1%도 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증시를 봐도 주요국 대부분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계속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를 체크를 하는데, 어제 하루 동안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이 장기 평균값인 20을 넘지는 않고 현재는 한 17.7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현재 계속 이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시장의 해석을 한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 증시가 재정 절벽 우려 속에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절벽이 지금 뭐냐? 이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어제 이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금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에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부채 한도가 뭐냐, 그것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출할 때마다 이 양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채 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권 여당이면 그 부채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재정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채 한도를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 부채 한도로 협상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과 덴마크에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권 여당이면 이 부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야당 입장에서는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어제 이 공화당의 이 메카시 하원 의원과 또 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을 하고 끝내는 결렬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얼마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요걸 보시면 현재 미국의 이 국가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인데, 보시면 요 기사가 올해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이미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6월까지는 특단 조치로 정부 지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냐면, 요걸 보시면 올해 1월에 31조 4천억 달러가 넘어서 가지고 현재 5월인 현 시점에서는 31조 7천억 달러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신 것처럼 이미 이 한도를 넘어섰고 6월까지만 특단 조치로 정부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럼 만약에
이 6월 초까지도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이 미국 행정부에 돈이 바닥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게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돈을 쓰질 못하니까 이제 국채 만기가 돌아와도 상환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상환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 미국 국채하면은 또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 그런데 상환도 못하고 연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국채 시장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금 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폭락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옐런, 이 재무부 장관이 부채 한도 증액 실패 시에는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멘트를 요즘 계속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노벨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뭐 요분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비관론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도 차라리 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현재의 시장이 좀 약세장으로 흐르는데 어느 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올 초에 1월 달에 이미 이 31조 4천억 달러의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때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멤버십 회원방에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공유한 기사를 보여드리면 2023년 1월 14일에 미국 또 나라비 상한선 넘긴다, 그래서 옐런이 한도를 늘려달라 했다라는 이런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의회가 다시 부채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기사를 또 보여드렸고, 그런데 또 이 기사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2월인데 이 옐런이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옐런은 이 부채 한도를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15일 이후 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엔 또 이 기사를 보시면 2021년 12월 15일에 부채 한도 상향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디폴트를 들먹이면서 공포를 조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채 한도 증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에 뭐 진짜 미국이 디폴트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쫄면서 이것이 우리 투자 전략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또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논리로 어떻게 이 부채 한도 상향이 통과가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이 미국 역사에서 이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거의 90회가 넘는 이런 갈등을 겪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90회가 넘는 이런 갈등에도 지금까지 디폴트를 맞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 미국 스스로 망하는 선택을 할까 생각을 한다면 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뭐 극적인 타결이 됐다라면서 일종의 뭐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 상향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면 이 시장은 환호를 해서 그때는 뭐 주가나 코인 시장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이 약세를 볼 때 그 가운데서도 뭐 큰 악재 요인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금의 부채 한도 이슈나 또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일 뿐이고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그간 크게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나 이 미디어에서는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미 헤지펀드 전설의 경고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경제가
역대급 버블 붕괴 직전에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5월 10일 오늘 오전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드러켄 밀러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10년, 11년 동안 제로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팬데믹 당시 무려 5조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하면서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거품이 곧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 보시게 되면 이것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지펀드의 전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헤지펀드 하면 롱숏 전략을 취하는데 주로 이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버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뭐 역대급 버블이 온다 하더라도 숏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보다 차라리 이 기사가 오히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울팔이 향후 6개월 내에 암호화폐의 강력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라울팔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가 엄청난 가격 폭등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암호화폐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2019년보다 훨씬 더 빨리 약세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전통금융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시장에 폭발적인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지펀드를 통한 폭발적인 유동성을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기사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 포브스에서 암호화폐 높은 투자 수익률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의 이유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기타 자산 대비 암호화폐의 높은 투자 수익률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신흥자산으로 꼽히는 암호화폐는 상당한 가격 변동성과 풍부한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전통 자산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을 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암호화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 2023년 글로벌 ETF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약 3분의 2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의 관심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지펀드사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공포를 좀 조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헤지펀드사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이 큰 변동성을 지킬 수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가격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오늘 밤에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에 5.0이었는데 이 예측치도 5.0%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밤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오늘 밤에 있을 이런 변동성이나 최근 며칠간 계속됐던 이 약세장은 어떻게 보면 이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잔파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잔파도에 맞고 침몰하게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배를 몰아서 고기를 더 담아가느냐는 오롯이 이 배의 선장인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지만 이 비트코인보다 이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감과 불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잔파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를 갖고 좀 멀리 보면서 이 큰 그림을 다시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